밤에 한 번이라도 화장실 때문에 잠에서 깬 적이 있다면 지금 이 영상을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두 번, 세 번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니어 분들이 이 신호를 너무 늦게 알아차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밤에 깨는 건 당연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저는 비뇨기과 전문의로서 수십 년 동안 환자들을 진료해왔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밤에 반복적으로 깨는 것은 정상적인 수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깊은 잠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그 원인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한국과 해외의 노인 수면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 중 약 60% 이상이 야간요로 인한 수면 단절을 경험하고 있고 그중 상당수는 낮 동안 극심한 피로, 기억력 저하 낙상 위험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에 잠을 깨는 문제는 단순히 화장실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질 전체를 무너뜨리는 문제입니다. 저 전문의로서 거의 30년 동안 노인에 대한 연구와 치료에 헌신해 왔습니다. 진료실에서 저는 너무 많은 분들을 보았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하고 후회하시는 분들을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약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리고 병원 처방을 이야기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 중에는 단순한 물 한 컵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냥 물이 아닙니다. 소금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소금물에 이것들 잘못 넣으면 오히려 밤에 더 자주 깨게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올바르게 사용하면 깊은 잠으로 들어가는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이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알기 전에 반드시 이해해야 할 몸의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밤에 소변이 잦아지는지, 왜 뇌가 완전히 쉬지 못하는지, 그리고 왜 어떤 작은 습관이 수면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는지 그 순서를 이해하지 못하면 따라해도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지금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그곳의 시간은 지금 몇 시입니까?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야 이 이야기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삶에 도움이 되는 조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드릴 이야기는 가볍게 듣고 흘려보낼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밤의 잠, 그리고 앞으로의 10년을 좌우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왜 밤이 되면 우리 몸이 우리를 깨우는지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밤에 소변이 잦은 건 물을 많이 마셔서 그렇다. 하지만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료실에서 만나는 현실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환자분은 저녁 6시 이후 물을 거의 마시지 않았는데도 밤에 3번, 4번씩 깹니다. 이것은 물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의 조절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제가 몇 년 전 서울에서 진료했던 한 71세 남성 환자가 떠오릅니다. 이분은 은퇴 후 비교적 건강한 생활을 하고 계셨고 혈압도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밤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고 1시간 반 정도 지나면 꼭 소변이 마려웠겠고 다시 잠들기까지 최소 30분 이상이 걸렸습니다. 새벽에는 그 과정이 2번, 3번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낮에는 졸음이 쏟아지고 계단에서 넘어질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분이 처음 하신 말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물을 줄이면 괜찮아지겠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분을 과도하게 제한하자 변비와 어지럼증이 생겼고
밤에 깨는 횟수는 거의 줄지 않았습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밤에 깨는 문제는 단순한 생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대한빈뇨의학회와 국내 수면 관련 연구 자료를 보면 60세 이후에는 신장이 밤에 소변 생성을 억제하는 호르몬 분비가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해집니다. 이로 인해 몸은 아직 밤이라는 신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나처럼 소변을 만들어냅니다. 다시 말해 뇌와 신장 사이의 대화가 어긋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밤에 한 번 깨는 순간 깊은 수면 단계는 깨집니다. 그 다음부터의 잠은 얕아지고 뇌는 완전히 쉬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각성이 훨씬 쉬워집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 한 번만 참으면 되는데 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그 한 번이 이미 수면 구조를 무너뜨린 이유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밤에 소변 때문에 깨는 것은 결과이지 원인이 아닙니다. 원인은 이미 그 이전부터 몸 안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를 방치하면 단순한 피로를 넘어서 기억력, 저하 감정 기복, 심지어 심혈관 부담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노인 코호트 연구에서도 야간요가 잦은 그룹에서 낙상 위험이 유의미하게 높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합니다. 먼저 왜 몸이 밤에 나를 깨우는지 이해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 없이 어떤 방법을 따라해도 효과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단순히 신장이나 방광의 문제가 아니라 밤이 되면 뇌가 완전히 꺼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밤에 소변 때문에 깨는 현상은 단순히 방광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이 부분을 환자분들께 설명할 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밤에 여러분을 깨우는 것은 방광이 아니라 뇌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대부분 놀라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잠자리에 들면 정상적인 몸은 뇌의 각성 시스템을 서서히 낮추고 부교감신경이 우세해지면서 깊은 수면 상태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방광이 조금 차더라도 뇌는 그것을 중요한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깊은 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니어 분들의 뇌에는 이 단계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제가 부산에서 만났던 69세 여성 환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밤에 꼭 소변이 마렵기 전에 먼저 잠이 깨곤 했습니다. 깨고 나서 시계를 보면 새벽 1시, 2시쯤이었고 그제서야 소변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단서입니다. 즉 소변이 원인이 아니라 이미 뇌가 먼저 깨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국내 신경과 및 수면의학 관련 연구를 보면 60세 이후에는 뇌의 각성 조절 기능이 약해지면서 아주 작은 자극에도 쉽게 깨어나는 경향이 증가합니다. 방광의 팽창 주변 소리, 천 변화 같은 사소한 자극들이 원래라면 무시될 신호인데 뇌가 과민해지면서 모두 깨워야 할 이유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 각성 이후 뇌는 완전히 다시 잠들지 못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눈을 감고 누워 있지만 뇌파는 얕은 수면 상태에 머뭅니다. 이때 방광 신호가 들어오면 뇌는 즉시 반응합니다. 그래서 한 번 깨면 계속 깬다는 말이 현실이 됩니다. 저는 이런 환자분들께 종종 이렇게 질문합니다. 밤에 깨서 화장실에 다녀온 뒤 다시 눕자마자 바로 잠이 드십니까? 대부분의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최소 20분? 길게는 1시간이 넘게 걸린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미 수면 리듬이 무너졌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한국의 한 노인 수면 실태 조사에서도 야간요가 있는 노인의 상당수가 잠을 자도 쉰 느낌이 들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주관적 느낌이 아닙니다. 깊은 수면 단계가 부족하면 근육 회복, 면역 조절, 기억 정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낮 동안 집중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말을 합니다. 밤에 자주 깨는 몸은 이미 밤을 밤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단순히 방광만 조절하려 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뇌가 다시 밤에는 쉬어도 된다고 느끼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의 방향이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왜 단순한 수분 조절이나 벤뇨 습관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는지, 그리고 왜 어떤 작은 요소가 뇌의 긴장을 풀어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바로 이 뇌의 긴장과 관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단서를 짚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따뜻한 소금물입니까? 저는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답합니다. 물 때문만은 아닙니다. 온도 때문만도 아닙니다. 핵심은 이것이 몸의 신경신호에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아주 미세한 자극에도 반응합니다. 특히 밤이 되면 천 변화와 위장관의 감각 입력은 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따뜻한 액체가 몸 안으로 들어오면 위와 장의 수용체가 반응하면서 북요감 신경을 자극합니다. 이 과정은 심박수를 낮추고 근육의 긴장을 완화시키며 뇌에 이제 쉬어도 된다는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냥 따뜻한 물만 마셨을 때와 따뜻한 소금물을 마셨을 때 몸의 반응은 같지 않습니다. 실제로 국내 생리학 관련 소규모 실험 보고에서도 전해질이 포함된 따뜻한 음료가 신경계 안정에 더 유의미한 반응을 보였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나이가 들수록 더 분명해집니다. 제가 대구에서 진료했던 74세 환자분이 떠오릅니다. 이분은 약에 대한 거부감이 강했고 수면제를 복용하면 오히려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점검했습니다. 저녁 시간에 천위장 반응, 그리고 밤에 몸이 어떻게 긴장을 풀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분은 따뜻한 물을 마시면 잠자리에 들 때 조금 편안해진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 지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편안함을 주는 것과 깊은 수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여기서 착각을 합니다. 몸이 잠깐 이완된 느낌이 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뇌가 진짜로 안정을 느끼지 못하면 한두 시간 후 다시 깨어나게 됩니다. 소금물이 언급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체내 전해질 균형은 신경신호 전달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밤 시간대에는 이 균형이 조금만 흔들려도 뇌는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밤에 쥐가 나거나 이유 없이 심장이 두근거리고 소변신에 더 민감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분명히 경고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소금물 자체가 해결책은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많은 분들이 이 단계에서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럼 소금만 넣으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문제는 오히려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에게 찾아온 환자 중에는 잘못된 방법으로 시도했다가 밤에 더 자주 깨게 된 분들도 있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바로 함께 들어가는 요소 때문입니다. 따뜻한 소금물에 무엇을 언제 얼마나 넣느냐에 따라 몸은 전혀 다른 신호를 받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같은 물을 마셔도 어떤 사람은 깊이 잠들고 어떤 사람은 더 예민해집니다. 이제 여러분은 중요한 지점에 와 있습니다. 단순한 생활 팁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계의 언어를 이해하는 단계에 들어온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실패하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작은 차이로 전혀 다른 결과를 얻는지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시점에서 저는 반드시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방법은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적용되는 만능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서 가장 위험한 것은 누가 해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 때문에 상태가 더 악화된 환자들을 저는 실제로 보아왔습니다. 특히 고혈압 심장질환, 신장기능 저하가 있는 분들은 밤 시간대의 작은 변화에도 몸이 과민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인천에서 만났던 한 76세 남성 환자는 인터넷에서 본 정보를 그대로 따라했다가 밤에 심장이 두근거리고 잠을 거의 자지 못한 채 새벽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그분의 문제는 방법 자체가 아니라 자신의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약을 복용 중인 분들입니다. 이뇨제, 혈압약, 심장약을 드시는 분들은 밤에 몸의 수분과 전해질 균형이 매우 섬세하게 유지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무 설명 없이 특정 습관을 추가하면 오히려 신경계가 더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절대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나는 해도 되는 사람입니까? 안 되는 사람입니까? 이 질문 자체는 아주 정확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답을 확인하지 않은 채 행동부터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연적인 방법이라는 말에 안심하고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연적이라고 해서 모두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한국의 노인 건강 관련 보고서에서도 자가 판단으로 수면 관련 방법을 시도하다가 오히려 불면과 불안을 호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밤 시간대의 몸은 예민하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강조합니다. 방법보다 중요한 것은 순서라고 말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잘 따라오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중요한 준비 단계를 거친 것입니다. 왜 밤에 깨는지, 왜 뇌가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지, 그리고 왜 단순한 물 한 컵도 결과를 다르게 만들 수 있는지를 이해하셨습니다. 이 이해 없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같은 행동이 전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이제 곧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셨던 질문에 답할 시간입니다. 따뜻한 소금물에 함께 들어가는 그 요소는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 요소가 어떤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저는 한 가지를 더 확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의 내용을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자신의 몸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바로 다음 이야기에서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루지 않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끝까지 기다리셨을 질문에 답할 시간입니다. 따뜻한 소금물에 함께 들어가는 그 요소는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신경계에 부담을 주지 않는 형태의 마그네슘입니다. 저는 이 말을 매우 조심스럽게 합니다. 왜냐하면 마그네슘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이미 잘못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먼저 분명히 짚고 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수면제가 아닙니다. 졸음을 억지로 만드는 약도 아닙니다. 비뇨기과 의사로서 제가 마그네슘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것이 신경 흥분을 낮추고 밤 시간대 방광과 뇌의 과민 반응을 완화하는 데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잠을 강제로 재우는 것이 아니라 깨어날 필요가 없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여러 한국 영양학 연구 자료를 보면 60세 이상 인구에서 마그네슘 섭취 부족 비율이 상당히 높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흡수율은 떨어지고 인뇨제나 혈압약을 복용하는 경우 처해로 배출되는 양은 늘어납니다. 그 결과 밤이 되면 신경과 근육이 쉽게 흥분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아주 작은 자극에도 몸이 반응합니다. 방광이 조금만 차도 신호가 과장되어 전달되고
심박이 올라가며 뇌는 위험으로 인식해 각성 상태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새벽에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소변 신호에 민감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때 마그네슘이 하는 역할은 신경신호의 과잉 전달을 부드럽게 낮춰주는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진료했던 한 73세 환자는 밤마다 2번 이상 소변 때문에 깨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검사상 큰 이상은 없었지만 혈액 검사에서 마그네슘 수치가 경계선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분께 약을 늘리는 대신 밤 시간대 신경 흥분을 낮추는 방향으로 접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따뜻한 환경, 수분 조절, 그리고 마그네슘의 역할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마그네슘은 단독으로 기적을 만들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형태와 타이밍, 그리고 함께 섭취되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따뜻한 소금물이라는 맥락에서 이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따뜻함은 북요감 신경을 자극하고 소량의 소금은 전해질 균형을 도와주며 그 위에 마그네슘이 더해질 때 신경계는 비로소 안정 신호를 받게 됩니다. 반대로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마그네슘만 무작정 복용하면 효과를 느끼지 못하거나 오히려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환자들은 낮 시간에 복용하거나 흡수가 잘 되지 않는 형태를 사용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성분이 아니라 사용 방식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마그네슘을 언제 얼마나 사용해야 하는가? 그리고 나는 과연 이 방법이 맞는 사람인가? 이 질문에 답하지 않고 넘어가면 오늘 이야기는 반쪽짜리가 됩니다. 바로 다음 부분에서 그 기준을 하나씩 분명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같은 마그네슘 같은 소금물이라도 어떤 사람은 깊이 잠들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더 불편해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가장 엄격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실수하면 그동안의 이해가 모두 헛수고가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시간입니다. 마그네슘은 밤늦게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무작정 섭취한다고 해서 효과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오면 위장 불편이나 각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임상에서 권하는 시간대는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입니다. 이 시간 동안 몸이 서서히 북교감 신경 쪽으로 기울어질 여유를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양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과욕을 부립니다. 조금 좋으면 많이 하면 더 좋겠지. 하지만 마그네슘은 절대 그런 성분이 아닙니다. 과하면 설사 복부 불편, 심지어 밤중 각성을 부를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완벽하지 않은 시니어에게는 소량이 원칙입니다. 몸이 편안하다고 느끼는 선에서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자주 틀리는 부분이 바로 형태입니다. 흡수가 잘 되지 않는 형태를 선택하면 효과는커녕 장에서 불편함만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신경계에 부담을 주지 않는 형태를 강조합니다. 이것은 광고가 아니라 임상 경험에서 나온 기준입니다. 이 모든 조건이 갖춰졌을 때 따뜻한 소금물이라는 환경이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따뜻함은 몸에 지금이 밤이라는 신호를 주고 소량의 소금은 전해질 균형을 잡아주며 마그네슘은 과도한 신경 흥분을 낮춥니다. 이 세 가지가 맞물릴 때 뇌는 처음으로 깨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야간 각성은 서서히 줄어듭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멈추어 말씀드립니다. 이 방법은 치료가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습니다. 이 영상은 의료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심장 질환, 신장 질환, 혹은
여러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저는 이 점을 절대 가볍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이야기를 긴 시간에 걸쳐 드린 이유는 분명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는 밤의 고통이 사실은 조금만 이해하면 완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몸은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해 깨우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밤을 두려워하며 잠자리에 드는 시니어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료실에서 분명히 보아왔습니다. 올바른 이해와 안전한 접근이 있을 때 밤은 다시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오늘 밤을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곳과 지금 시간이 몇 시인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읽고 싶습니다.